중국인은 일반적으로 조상 민족 국적 또는 기타 협회를 통해 중화권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 또는 민족 그룹입니다. 중국계 인구가 많은 국가. 한족은 중국 본토 인구의 약 92%를 차지하는 가장 큰 소수민족이다. 읽어주는 해외 사연.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다는 중국인 유학생. 미국 대학 언어 대결에서 한국어를 듣고 비웃기 시작하는데, 본 영상은 외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다니는 애슐리예요. 전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뛰어난 문화를 가졌다고 자부했어요. 물론 역사로 따지자면 그리 깊은 역사는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지 못했잖아요. 세계 공용어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어니까요.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가 궁금하지 않았고 배워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한국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대학교 수업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언어가 각 나라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업하시다가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많은 학생들이 유학 오는 만큼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 언어를 소개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손을 든 건 중국인 유학생 첸이었어요. 첸은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발전 속도가 남다르다는 걸 항상 자랑 삼아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어를 배워둔다면 성공할 기회도 더 많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질세라 프랑스 유학생 말이도 거들었죠. 지금은 프랑스 언어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부모님 세대의 인기를 끌었던 만큼 그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많은 만큼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추천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한국어였죠. 교수님은 총 4개의 언어를 배우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아권의 언어와 유럽권의 언어였죠. 아시아는 앞서 자진해서 손을 들었던 중국어와 이사벨라의 추천을 받은 한국어로, 그리고 유럽권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30명이 조금 넘었는데 모두 4개의 조로 나누게 되었던 거죠. 원하는 언어를 한 달간 배우고 한 달 뒤 배웠던 언어에 대한 느낌과 어느 정도까지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수업 시간은 한 주에 2회, 총 8회차로 각 언어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죠. 어떤 언어를 배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있게 자신의 언어가 뛰어나다는 중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은 각 나라의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 8주차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죠. 첸은 중국어는 오페라처럼 소리의 높낮이를 이용해 말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 귀엔 앵앵거리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첸은 제가 들었던 건 아마 한국어였을 거라며 중국어를 선택한 걸 잘했다고 칭찬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조 읽는 방법이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줬는데요. 그 종이를 받는 순간 중국어를 선택한 걸 후회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림으로 그려진 글자 위에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복잡한 그림이 한자라고 알려주며 외워야 한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숫자가 소리의 높이를 알려주는 거라고 말했죠.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저의 투덜거림에 첸은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첸이 하는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미안해졌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다니는 학교에 다른 나라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학생들은 이렇게 영어를 배웠겠구나 싶더라고요. 첸이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겠지만 첸이 화를 낼수록 오히려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해졌어요. 세계 공용어가 영어로 어릴 때부터 힘들게 배울 필요 없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첸이 열심히 중국어에 대해 알려줬지만 중국어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첸이 가르치는 재능이 없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수업은 어느덧 5주차를 넘어 6주차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총 7명이었는데 그 누구도 단어를 쓰거나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우들도 마찬가지였죠. 복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첸이 알려주는 거랑 다른 것 같았거든요.
어느덧 8주차의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무리되는 동안 제대로 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나마 마이클이 중국어를 곧잘 따라했는데 할머니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 중국어를 배우겠다고 말한 사람들 모두 제대로 된 중국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의기소침해진 저희와 다르게 책은 당당했어요. 중국어가 이 정도라면 다른 언어는 아예 입도 뻥긋 못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발표날이 되었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았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친구들은 곧잘 말했거든요. 물론 대화를 할 줄 알거나 프랑스말 또는 독일말로 글을 적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중국어보다 훨씬 배운 티가 난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어의 진행 방식은 정말 독특했어요. 배웠던 언어를 읽고 쓰는 것도 어려운데 말이죠. 무작위로 적은 말을 번역해주면 한국어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어를 모두 배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짧은 문장으로 글을 써 한국어로 번역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분명 한국어로 읽었어요. 띄엄띄엄 읽는 모습을 선희가 지켜봤고 마지막 문장까지 모두 마쳤을 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거든요. 제대로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신기한 광경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저 역시 궁금해서 손을 들려는 찰나 첸이 말하기 시작했죠. 한국어가 집중받는 게 싫었는지 첸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어요. 중국어 역시 그렇게 진행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곤 앞으로 나가 번역기에다 뭐라고 쓰더라고요. 전 당황했어요. 저에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얼떨결에 불려나가 첸이 번역해놓은 중국어를 읽으려고 화면을 쳐다봤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첸이 준 종이에는 성조가 번호로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번역해놓은 화면에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어떤 높이로 소리를 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나마 기억나는 대로 흉내라도 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죠. 첸이 하도 성조를 강조해서 단어의 높낮이를 생각하다 보니 읽는 방법조차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듯 얼굴이 붉어진 첸은 제가 긴장에 잘 못했다며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죠. 자리에 돌아와 앉자 다시 한국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어에 열광했고 진짜 빨리 배울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하고 모두 한국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첸은 화를 삭히지 못하더라고요. 분명 매일 만나서 따로 공부했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너무 금방 밝혀졌습니다. 선희가 직접 칠판에다 자음과 모음 몇 개를 적더라고요. 그리곤 소리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했는데 선희가 내는 소리와 똑같았죠. 너무 신기했어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웠던 학우들도 마찬가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쉽게 끝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첸 역시 선희 말대로 따라했다가 똑같이 나오는 소리에 흠칫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그럴 일 없다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달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수업은 한국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패를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첸의 활약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죠. 그 수업 이후 저와 몇몇 학우들은 선희에게 한국어 과외를 받고 있어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안 된 게 신기할 정도로 쉽고 재밌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금세 실력이 늘어나 지루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배워서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모두 같이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여름방학이 기다려집니다. 짧은 수업이라 읽고 쓰는 데만 집중했나 봐요. 그래도 외국인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다니. 대단한데요?